4월 9일이고요. 파이썬 수업 지금 네 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 구조를 또 소개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도 이제 리스트나 문자열 같이 연속성 자료형의 일환인데요. 변수 하나에 다른 값들이 계속 하위 값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리스트하고 이 딕셔너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등장 비중도 높고요. 근데 이거하고 리스트가 각각 따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믹싱이 돼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는 걔네들이 어떻게 믹싱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최대한 많이 사례를 좀 담아봤으니까요. 그 설명 분량에 비해서 실수 코드가 좀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내용의 특징이요. 설명량은 얼마 안 되는데 코드가 양이 좀 돼요. 내용 정리하실 때 감안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딕셔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딕셔너리가 뭔지 살펴보죠. 딕셔너리의 기본 형식은요, 일단 중괄호를 사용을 해요. 대괄호는 리스트, 소괄호는 튜플, 그리고 중괄호는 딕셔너리. 네, 이렇게 괄호 종류에 따라서 자료형이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개의 자료를 이제 이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콤마로 구별하긴 하는데 여러 개의 값을 이름 콜론 값의 형태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만들 때 이름 콜론 값 쉼표 찍고요. 이름 콜론 값 쉼표 찍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값에 이름이 다 붙어요. 이때 이 이름을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딕셔너리를 정의할 때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는 사람들이야 보면 바로 알아듣는데 처음 볼 때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문장이라고 해서 문장인 것 같아서 저는 이름하고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프로그래밍 책들의 특징이요. 파이썬이나 뭐 요즘 유행하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 전반적인 그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후발주자거든요. 물론 파이썬이 나온 지도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긴 하지만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즘 최신 언어들을 이제 책을 집필할 때 책 쓰시는 분들이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 한두 개는 해봤겠지라는 전제를 하고 쓰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거 선택지가 되게, 네, 안녕하세요. 문장의 선택지가 되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택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전통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할 때는 C라고 하는 언어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거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순서인데, 왜냐면 이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컴퓨터 구조에 가장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C를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그래서 회로도도 같이 공부를 해요. 뭐 그거에서 출발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파이썬 먼저 시작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C를 공부해서 내가 익혀야 될 게 100이라고 하면은 파이썬은 사실 한 60 정도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 쉬운 거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 쓰신 분들 다들 이쪽에서 이제 정석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그 학습을 해서 대부분 책들의 문장들이 여기서 다뤘을 법한 지식들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게 하는 부분이고, 키와 밸류라고 하는 용어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름하고 값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딴 데로 빠졌는데요. 딕셔너리의 원소에 접근할 때는 변수 이름 뒤에 이게 좀 특이한 게 만들 때는 중괄호를 만드는데 값에 접근할 땐 대괄호를 써요.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만들 때는 소괄호로 만드는데 값에 접근할 땐 대괄호를 써요. 그러니까 원소에 접근할 때는 항상 대괄호예요. 그리고 그 안에 키의 이름을 문자열로 지정을 합니다. 이 키의 이름은 항상 따옴표로 감싸셔야 돼요. 혹시 자바스크립트 하신 분들, 이게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기하는 제이슨하고 동일한 구조인데, 자바스크립트의 제이슨은 이름을 따옴표로 감싸지 않아도 봐줘요. 근데 파이썬은 짤없습니다. 무조건 따옴표로 감싸셔야 되고요. 그 원래 제이슨의 표준도 따옴표로 이름을 감싸주는 게 맞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좀 순징순징해갖고 봐주는 거지, 따옴표 안 쓰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제이슨 표준은 원래 이름을 따옴표로 감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과 이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변수 이름 점, 요 이름이 키죠. 키 이렇게 쓰는 방식도 제공을 하는데 파이썬은 이런 게 없어요. 파이썬하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파이썬은 그걸 다 하나로 쳐내요. 짜잘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예를 들면 오늘 마지막에 공부할 조건문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보통 조건문의 대표 주자가 if하고 스위치 두 가지인데 파이썬은 스위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이 똑같으면 하나를 버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과 키 이렇게 문자열 형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원소값 역시도 일반 변수처럼 출력, 연산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를 정의를 해볼게요. my딕이라는 이름의 딕셔너리를 준비하고요. name, 콜론 철수, 폰은 전화번호, birthday는 1월 15일이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쪼르륵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정 값에 접근하려면은 mydig에 대한 name, 그럼 철수를 뽑아다가 출력하는 거고요. mydig의 폰을, 요 값이죠. 이 값을 다른 변수에 복사해라.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요. mydig의 name에다가 호영을 갖다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 값을 지워버리고 호영이라고 넣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출력되는 거죠. 그 어제 소개해드렸던 변수 중에, 함수 중에 리스트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었죠. 그리고 딕셔너리하고 관련된 기능 중에 나중에 그 딕트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리스트 만드실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요. 우리 예전에 사실 그런 게 좀 있긴 했는데, 리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리스트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기 때문에, 문자열이 스트링이거든요. 문자열을 만들기 때문에 str이라고 해서 변수를 만듭니다. 정수값을 만들기 때문에 정수가 인티저잖아요. int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듭니다. 근데 파이썬에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리스트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리스트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었고 str 함수도 있습니다. int라는 함수 이미 우리 여러 번 써봤죠. 입력값 받을 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요, 통상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내장 함수 이름으로 내가 변수를 만들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먼저 점유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로 변수 이름을 못 만들게 막아버려요. 근데 파이썬은 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기존의 리스트 함수를 없애버리고 얘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되니까 대신에 나중에 리스트 함수를 못 쓰는 거예요. 이거 되게 하려면은 주피터 자체를 재가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초기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 만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뭐 예제를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변수 이름 앞에 자기만 알 수 있는 어떤 프리픽스 값을 붙이세요. 그래야 파이썬의 내장 기능과 충돌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파이썬 안에 무슨 내장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아 뭐야 이 함수 있었네 하면서 막 코드 뜯어고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자기만의 이렇게 프리픽스 값을 앞에다 좀 붙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코드 관리도 좀 수월하고요. 내장 기능과의 충돌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파이썬에서 한글 변수를 유독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변수 이름 한글로 해버리자. 뭐 진짜로 그 논문 쓸 때 썼었던 분석 자료들 보면 변수를 다 한글로 했어요. 자, 딕셔너리 사용 제약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키는 쓸 수 없습니다. 푸가 A, B 두 개의 값을 내장하고 있는데 C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파이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C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에러가 나고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값에다 대입해라 라고 하면은 그건 또 웃기게 만들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사용은 못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걸 새로 만들 수는 있어요. 자, 딕셔너리 구조의 특징은요. 키에 대한 중복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키를 여러 개 만들면은 앞에 거를 다 없애버리고 마지막 거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에 MSG 출력하면은 파이썬이 나오고요. 데이터를 통째로 출력해 봤을 때도 MSG에 파이썬 하나만 남아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아까 이제 딕셔너리의 기본 구조는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딕셔너리가 어떻게 앞으로 복잡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특히 그 파이썬으로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 같은 거 염두하신 분들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일단은 값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형태가 다 들어가요.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논리형, 그리고 리스트. 이름에 리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K가 네임이다. 그리고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K의 네임에 요걸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0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술하는 거죠.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할 때마다 되게 괴리감에 빠지는 게 한글이 더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리스트예요.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예요. 0번째, 여기는 1번째. 얘가 K라고 하면은 K의 0번째에 키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두 가지 형태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에 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형태를 믹싱한 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뭐가 더 많이 쓰인다 그런 게 없어요. 둘 다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에 다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딕셔너리들 간의 구조는 서로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달라도 돼요. 하지만 관례상 리스트의 원소로 들어가는 딕셔너리들끼리는 구조를 거의 똑같이 가져가요. 자,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입니다. 자, 딕셔너리에 어떤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게 또 다른 딕셔너리인 거죠. 그럼 K라면 K의 이름 1에 키1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고요. 이제 끝판왕 전체적으로 딕셔너리인데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예요. 일단 안에 거는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자, 여기 안에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자,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예요. 근데
그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쓰면서 괴리감이 되게 많이 왔어요. 이걸 이렇게 이걸로 한글로 이렇게 풀어 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좀 길어서. 어쨌건 결론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자료용들을 섞어서 정보를 계층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리스트를 포함시키기. 기본 데이터 타입의 값 대신에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값에 접근할 때는 변수 이름, 그리고 딕셔너리의 키 이름, 그 다음에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표기합니다. 아까 앞에서 써봤죠.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때 name, age, hate 세 개의 키 값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 3개씩 원소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 이 name이라는 리스트랑 age라는 리스트랑 hate라는 리스트는 서로 연관이 1도 없어요. 서로 다 그냥 독립적인 정보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구성하면 다들 암묵적으로 깔고 가는 그 약속 같은 게 있는데 이 3개의 리스트는 길이가 동일하다예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다를 그 암묵적인 규칙으로 가져가요. 안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네가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표예요. name이라고 하는 표가 있고 age라고 하는 표가 있고 컬럼이 있고 hate가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철수 16 172.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그 구성 패턴이 이 표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걸 떠올리시면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파이썬에서는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df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꼭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평소에 많이 보신 분들 계세요. 엑셀이요. 파이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엑셀을 대체하는 거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엑셀 막 코딩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하느니 엑셀 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덜어 있긴 한데 확실히 차이가 뭐냐면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시트의 행이 2만 건 정도 넘어가면 파일 열기가 좀 버거워져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5만 건 넘어가는 건 그냥 못 연다고 봐야 돼요. 근데 파이썬은 그거 열어서 연산하고 처리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 10,000건 미만으로는 그냥 엑셀 쓰시고요. 그거 넘어가겠다 싶으면 파이썬 고려하시는 게 답인 것 같고 오늘 유난히 이런 이야기를 좀 첫 교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가? 이게 아직 맹용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연구를 안 하고 있는데 파이 엑셀이구나. 엑셀이 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이 주피터를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포함시켜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피터 원래 모습이에요. 엑셀에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 사용하는 왜 VB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엑셀에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건데요. 그거를 대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래요. 이미 윈도우 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아직 맥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걸 거들떠는 안 보고 있어요. 나온 지가 좀 되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와선 될까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고를 하나 쳐갖고 챗 GPT를 오피스에 박아버렸잖아요. 지금 이미 데모 시연도 끝냈고요. 조만간 출시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쓰죠. 이제 코딩 하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스튜던트라는 자료를 가지면 얘네들이 길이가 똑같고 인덱스가 동일한 위치끼리는 정보 하나의 대상을 가리킨다.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구성합니다. %s 문자열 숫자 소수점 첫째짜리 실수 이렇게 지정을 해서요. 스튜던트의 네임의 0번째 인덱스가 똑같은 위치끼리 하나를 가리키는 게 전제된다고 말씀드렸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아직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주제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렇게 하드코딩으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거 반복문자로서 한두 줄? 두 줄이면은 여기에 리스트 원소가 한 1만 개 정도 돼도 한꺼번에 일괄 출력을 해요.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각각 독립적인 딕셔너리가 있을 때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로 들어가는 거죠. 2차 리스트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 이제 코드를 이제 축약해서 한 번에 코딩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거죠. 대괄호 열고 0번째 항목인데 딕셔너리를 여는 거예요. 콤마 찍고 또 1번째 항목인데 딕셔너리 여는 거고요. 자, 그럼 리스트의 0번째에 대한 키1이라고 하면은 이 밸류1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레이드의 0번째, 1번째, 2번째입니다. 각각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 경우에도 네임이 있고 KOR ENG. 근데 철민 같은 경우는 여기 매스라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긴 한데 여기가 사이언스라고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각각 눌러도 상관없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다들 리스트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딕셔너리는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깔려요. 이것도 아까처럼 그 표 자료용으로 환원이 돼요. name, KOR, ENG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어제 제가 왜 잠깐 지나가면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자료 구조를 변환시킨 거였어요. 콤마가 여기저기 나와요. 리스트니까 일단은 인덱스 번호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레이드의 0번째가 철수에 대한 정보 하나고요. 1번째 원소는 영희에 대한 정보 하나, 2번째 원소는 철민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얘도 그레이드 0번째 네임, 0번째에서 네임, 철수겠죠? 0번째에서 KOR, 0번째에서 ENG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겠죠. 이따 실습하실 때는 이거 출력문 3개씩 다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대표 잡아서 해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입니다. 자, 딕셔너리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딕셔너리가 있어요. 세 번째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이름에다가 아까 딕셔너리 1을 갖다 대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딕셔너리 두 번째 걸 갖다 대요. 코딩할 때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3에 이름 1. 그러면 그게 가리키는 게 딕셔너리 1이니까 거기에서 키 1. 이렇게 접근하면 밸류 1을 가져옵니다. 자, 딕셔너리끼리 이렇게 포함을 할 때는 정보를 계층화 구조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주피터에서 코딩할 때 여기 키 단위로 그 라인 넘버 옆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거 누르시면은 블록 단위로 코드가 접혀요. 왜 우리가 윈도우 폴더 보면 폴더 이렇게 계층화 시키잖아요. 그 폴더 각각의 폴더 안에 파일들을 넣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폰 애플이라는 키에다가 네임은 아이폰, 프라이스는 $200. 삼성은 네임은 갤럭시, 프라이스는 200만원. 뭐 이렇게 대충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폰의 애플의 네임, 폰의 삼성의 네임, 이런 식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한 거죠.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형태인데요. 딕셔너리를 만들면서 일단은 원소는 딕셔너리예요. 정상적인 키인데 얘가 리스트를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가 각각 또 다른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거죠. 리뷰의 아이템스의 0번째 이메일, 리뷰의 아이템스의 1번째 컨텐트,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코멘트. 가장 심플하게 봤을 때 이렇게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콤마 찍고 또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정보를 이렇게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 종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렉처, 티처, 제 이름 넣고요. 단순 문자열이죠. 카테고리,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또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목록형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 데이터들은 이 서브젝트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메타데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렉처의 티처, 요게 얘가 진행하는 수업, 그리고 카테고리는 프로그래밍. 자,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한 그 구성이에요. %d, %s, 뭐 개강L 콜론, %s. 자, 그럼 %d에는 렉처의 서브젝트의 0번째 NO, 0번째 NO.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서브젝트의 0번째 타이틀. 그 다음은 서브젝트의 0번째 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거 예제 만들어 놓고 이번에 처음 수업하는 건데, 만들 때는 몰랐는데 수업할 때 보니까 되게 오글거리는데요. 제 이름 넣고 그러니까 괜히 넣네. 자,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연속성 자료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딕셔너리의 밸류는 값, 리스트, 새로운 딕셔너리 등 되게 다양한 형태가 적용될 수 있고요. 이걸 쓰면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 구조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패턴들이 진짜 다 골고루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딕셔너리의 원소에 부여되는 이름, 네임, 인덱스, 키, 밸류. 이름을 키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딕셔너리를 구성할 때 쓰이는 괄호는 중괄호입니다. 딕셔너리의 원소는 밸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요거 실습하시고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시간이 들어갔네요. 3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할게요. 25분 정도면은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충분하실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어제 내용 전개랑 비슷하게 딕셔너리를 쓰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함수나 메서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 관련 내장 함수와 메서드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제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앞 단원보다는 그래도 분량이 좀 적습니다. 자, 내장 함수 나올 때 일단 렌은 무조건 걸고 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연속성 자료형에 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렌 함수를 쓰면은 딕셔너리의 원소가 총 몇 개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en 하고서 포인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3이 나오는 거죠. 자, 얘도 지금 보면은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안 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피터는 한 블록 안에서는 프린트를 쓰지 않아도 그냥 즉각적으로 결과를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del 함수. 얘도 여태까지 몇 번 나왔죠. 모든 형태의 연속성 자료형에 다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포인트를 만들어서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 포인트에 있는 잉글리시라는 항목을 대람수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원본에서 실제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딕셔너리 관련 메서드입니다. 딕셔너리 관련 메서드는 원래가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요. 골고루 쓰여요. 자, 첫 번째 get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입니다. 특정 키에 대응하는 값을 가져옵니다. dig의 name, get name 하면은 철수라는 값을 가져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1교시 때 봤었던 이제 키를 직접 명시해서 접근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키에 접근하면은 지금 여기 젠더라는 키가 없잖아요. 그러면 값이 없으니까 논을 반환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접근했으면 에러가 발생을 했었죠. 에러 발생 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키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는데, get 함수를 사용하면은 값이 없으면 논이 반환되고, 아울러 값이 없을 경우에 대신 반환할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C를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C가 없으면은 300을 대신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전장치가 좀 있는 기능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딕셔너리에서 키만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요 이름만 뽑아내기 위해서 딕셔너리 이름 성적표라고 줬어요. 키스라고 하는 함수로 추하면은 딕키라고 하는 객체 형태로 반환을 해요. 이거를 리스트 함수한테 또 던져주면 실제로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름만 뽑아서 별도의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값만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이 이제 성적표 딕셔너리 가져왔고요. values라고 추하면 딕values라는 객체로 만들어줘요. 자, 이 객체를 리스트로 또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나오죠. 이 경우에도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딕셔너리를 받았을 때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이름만 뽑아내고 92, 88, 72 이렇게 뽑아지죠. 그럼 나중에 이거를요, 얘를 x, 얘를 y로 잡아요. 국어, 수학, 영어 92, 88, 72 이렇게 활용을 해요. 이 기능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안 써요. 키하고 밸류를 쌍으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얘네끼리 튜플을 만들어요. 자, 여기 지금 성적표 딕셔너리를 굳이 만들어 놨는데 정작 쓰기에는 맨 앞에 있는 그 아이템스를 갖고 썼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그 딕셔너리를 활용했는데, 아이템스라고 해서 호출하면 딕 아이템스라는 객체가 나와요. 얘가 키와 밸류를 튜플로 묶은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리스트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튜플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된다 인 건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얘는 써본 적이 없어서 얘는 그냥 묻어두고 가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딕셔너리의 확장하고 복사입니다. 성적표 1이 있고 성적표 2가 있을 때 성적표 1에 성적표 2를 결합시킵니다. 업데이트라는 함수예요. 성적표 1점 업데이트 하고서 2를 주면은 결합을 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객체 복사입니다. 딕셔너리끼리 대입도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얕은 복사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연속성 자료용, 문자열을 제외한 모든 연속성 자료용은 직접 대입을 하면 얕은 복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도 깊은 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카피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하면은 깊은 복사가 수행되기 때문에
이 성적표 최종이라는 거에 대한 값을 바꿔도 원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는 이름의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요. 바점 클리어라고 하면은 모든 원소를 다 지웁니다. 근데 원소 지울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요거는 짧죠.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연속성 자료형이고요. 그 자체가 객체입니다. 렌함수는 모든 형태의 연속성 자료형에 대한 길이를 조회해서 반환하고요. 키스 메서드는 딕셔너리의 이름을 추출해서 반환하고 밸류스 메서드는 값을 추출해서 반환합니다. 자, 이 키 메서드나 밸류스 메서드의 반환값을 리스트 함수한테 전달하면은 키와 밸류를 각각 리스트 형태로 추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딕셔너리가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X축과 Y축으로 이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거 말씀드렸었고요. 딕셔너리 객체 업데이트 메서드에 다른 딕셔너리를 전달하면은 딕셔너리 병합이 가능하다. 딕셔너리는 리스트처럼 플러스 같은 연산자를 못 쓰기 때문에 병합할 때는 요거 많이 쓰셔야 되고요. 딕셔너리 객체 카피 메서드는 깊은 복사를 수행해서 반환을 합니다. 자, 딕셔너리의 특정 원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장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가? remove, rem, delete, del. 삭제할 때는 del이었어요. 자, 딕셔너리 객체로부터 키 메서드나 밸류스 메서드를 써서 키 혹은 밸류를 추출했어요. 이걸 리스트로 바꿀 때 쓰는 내장 함수는 무엇인가? 리스트 바꿀 때 쓰는 내장 함수는 리스트였죠. 요 함수 때문에 변수 이름을 리스트라고 만드시면은 그 다음부터 얘를 못 써요. 얘를 이 코드를 날려버리시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껐다 키시기 전까지는 이 함수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 만들 때 이런 내장 함수랑 중복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딕셔너리의 다른 딕셔너리를 병합해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메서드 extend, update, add-on, 플러스였는데요. 업데이트였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extend 같은 경우는 리스트용 함수였죠. 리스트 객체한테 extend라고 하면서 다른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주면은 리스트를 확장하는 기능이었어요. 자, 얘는 뭐 짧으니까 크게 부담 안 되실 것 같아요. 딕셔너리 활용력. 지금 50분인데요.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네. 그럼 10분 당겨서 진행하죠. 20분 실습하셔서 11시 1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10분 가지시고 11시 20분에 시작할게요. 왜냐면 오늘 마지막 단원이 연구 과제가 2개가 있어서 시간을 좀 미리 확보를 좀 해놔야 돼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거는 이제 파이썬 안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자료 형태를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파이썬에서 명령어를 기술할 때 쓰는 일종의 문법적인 표현들입니다. 크게 이제 조건문하고 반복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건문하고 반복문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 문제의 유형들이 좀 다채로워져서 좀 뭔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크게 이제 if문으로 대표되고요. 그 if문에 추가될 수 있는 else문이나 elif라고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자, if문부터 볼게요. 조건문은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주어진 조건을 충족할 때만 실행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if else, if elif else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전부 대표적으로 이제 주어진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if가 실행을 하고요. else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되고 elif가 들어가는 경우는 조건을 세분화해서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if 형태부터 살펴보죠. 주어진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블록에 속한 구문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if하고서 조건식을 명시하고요. 콜론을 지정해요. 그래서 하위 블록이 있다라는 걸 명시하고요. if문에 속한 실행문은 if문보다 들여쓰기가 깊게 지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있는 들여쓰기가 있는 애들을 한 블록으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100이래요. 100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은 참이죠. 그러면 이제 if 밑에 있는 이 들여쓰기 된 구문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10이었다. 그럼 조건이 안 맞으면은 3, 4라인을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만약에 if 안에 있는 명령어가 한 줄밖에 없다면 줄바꿈이나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콜론 뒤에 이렇게 붙여서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요. 딱히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표현 방식이 다채로워지면은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if문에 속한 실행문의 들여쓰기가 깊이가 다르면 에러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는 전부 똑같은 수준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저는 파이썬 코딩 하다가 이것 때문에 이 다음 페이지 내용 때문에 진짜 빈정상했었는데요. 드래그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거 수준은 똑같죠? 근데 왜 에러 났냐면은 위에는 띄어쓰기 4개로 들여쓰기 하고요. 여긴 탭키로 들여쓰기 해서 그래요. 들여쓰기 종류가 다르면 에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들여쓰기 자체가 하나의 문법 표현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맨 앞에 첫 칸은 들여쓰기 하시면 에러나요. 무조건 여긴 들여쓰기 없어야 돼요. 이게 문법을 좀 신기하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그 에디터가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탭키를 치면 이걸 자동으로 스페이스 4개로 변환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딱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문을 이해해 볼게요. 프린트 시험 시작. 얘는 그냥 다짜고짜 실행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명령들은 순서대로 다 실행을 해요. 자, 그래서 시험 시작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화면 상단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입력해서 엔터 치기 전까지는 코드가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 치시면 에러 나요. 왜냐면 숫자로 바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만약에 뭐 82라고 입력을 하고 그 입력 값을 정수로 변환을 해서 스코어라는 변수에 담습니다. 그러면 8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입력값이 50이었다 라고 하면은 5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if라는 블록 자체를 건너뜁니다. if문에서 사용되는 조건식이요. 값이나 시계 형식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논리값이요. 뭐 A는 true 이런 식으로 논리형 변수는 그 자체가 참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건문의 조건으로 쓸 수 있고요. if문의 조건으로 쓰일 수 있고요. 숫자형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모든 값은 참으로 인식합니다. 0은 거짓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1로 대표하긴 하지만 프로그래밍적으로 0이 아닌 모든 값은 값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쳐요. 비교식하고 논리식은 결과가 참이면 말이 되는 식이면 true로 인식하고 말이 안 되는 식이면 거짓으로 인식해요. 예를 들어서 5가 3보다 크다. 이건 말이 되는데 5가 3보다 작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거짓으로 칩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는 따옴표 안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참이에요.
한국이라도 하나 들어있으면 참이에요. 근데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아버리면 빈문자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거짓으로 쳐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는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으로 치고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거짓으로 쳐요. 그냥 괄호 열고 닫아버리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거짓으로 쳐요. 자, 그럼 이제 케이스별로 볼게요. 숫자형 변수입니다. 상황을 제가 주석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머니가 만. 그러면은 정수형을 이렇게 조건으로 걸면 참이 되니까 택시를 타고 집에 가자라고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주석으로 맞고 여기 주석을 해제하면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그냥 집에 가자만 출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변수 자체를 조건으로 쓰면 참이에요. 그래서 네임을 출력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고 출력이 될 텐데, 여기를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여기 주석 해제하면 빈문자열이니까 조건이 거짓이 되므로 여기는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만 출력이 되는 거죠.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의 원소가 뭐라도 들어있으면 그 자체를 사용했을 때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 012라고 해놨을 때 포맷 그레이드 0번째, 그레이드 1번째, 그레이드 2번째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 주석으로 바꾸시면은 요 이품은 자체가 안 나오고 성적 처리만 출력이 되겠죠.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숫자를 입력받아 볼게요. 만약에 19라고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은 19와 19가 같다 말 되죠? 출력이 됩니다. 19와 20이 다르다 말 되죠? 출력이 돼요. 19가 19보다 크다 말 안 되니까 출력이 안 되고요. 19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니까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18이라고 입력했다면 18이 19과 같다 말 안 되죠. 18은 20이 아니다 이건 출력이 됩니다. 18이 19보다 크다 안 되고요. 18이 19보다 작거나 같다 출력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논리연산자입니다.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76을 입력했어요. 78이나 76 매한가지죠. 입력값은 76입니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해줬어요. 자, AND는 전체가 참이어야만 결과가 참입니다. 76이 70보다 크다 일단 말 됐어요. AND는 그래도 다음 것도 봐야 돼요. 왜냐면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면 결과가 거짓이기 때문에 76이 8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출력이 됩니다. 76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죠? 하지만 5어도 하나 더 봐야 돼요. 5어는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니까 76이 80보다 크다 이것도 말 안 되죠? 그럼 여긴 출력이 안 돼요. 자, 입력값을 82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82가 70보다 크다. 다시 할게요. 62라고 가정해보죠. 62가 70보다 크다. 이건 말 안 되죠. 그러면 일단 AND는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니까 이게 나온 순간 뒤에는 안 봐버려요. 실제로 컴퓨터 CPU가 연산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AND 조건을 나열하실 때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거를 먼저 배열하시는 게 코드 성능이 좋아요. 62가 70보다 작거나 같다. 앞에서 참이죠. 그러면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니까 컴퓨터는 뒤에 안 해버려요. 그래서 5원 같은 경우는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앞에 배치하시는 게 그 컴퓨터 성능에 유리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컴퓨터 성능이죠. 뭐 어차피 요즘 컴퓨터들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배터리 소모량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딩을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가 나중에 되게 큰 차이로 와요. 성능 향상에. 이런 코드가 많아지면 발열이 심해지고 뭐 그런 거예요. 자, is Korean true. true와 true가 같다. 말 돼요. true와 false가 같다. 말 안 되죠. true는 true가 아니다. 이것도 말 안 되고요. true가 거짓이 아니다. 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is Korean. 자체가 true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not true.
마지막 거요.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여긴 출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지코리안이 true일 때 실행되는 거는 1, 4, 5가 되는데 이거를 역으로 거짓으로 뒤집어 버리면 주석을 해제하고 여기 주석으로 막아요. 이 경우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거요. fails와 true가 같다. 말 안 됩니다. fails와 fails가 같다. 말 되죠? fails는 true가 아니다. 말 됩니다. fails와 fails는 다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짓. 그냥 조건에 대놓고 거짓이라고 적으니까 이건 안 돼요. 근데 not fails라고 하면은 역으로 뒤집으면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게 age는 0이다. 그럼 이즈코리안 대신에 다 age가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숫자인 경우는 0이면 거짓으로 인식해요. 0은 true다. 아니에요. 0은 fails다. 맞아요. 0은 true가 아니다. 맞아요. 0은 fails가 아니다. 아니고요. 0 안 해요. 근데 not zero는 true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해요. 이게 문자열인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 그러면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죠. true fails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기보다는 true fails와 대응되는 다른 형태를 이제 접목했을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이거를 직접 코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어 문장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해석하는 데만 집중을 하세요. 일단은. 자, 조건식에서 사용 가능한 또 다른 연산자입니다. 원래대로면은 이게 연산자 단원에서 나왔어야 되는 애들인데 우리가 연산자를 볼 때 연속성 자료형을 보기 전이었거든요. 연산자를 먼저 볼 때요.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연속성 자료형에 대해서 수행하는 그 연산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A in B. 예를 들어서 1 in 1, 2, 3 이런 식이에요. B는 연속성 자료형이고요. A는 그냥 일반 값입니다. 그러면 1은 1, 2, 3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true가 돼요. 근데 not in이라고 하면은 1은 1, 2, 3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말이 안 되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비슷한 스타일이 있어요. A in 애플. 문자여도 연속성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A는 애플이라는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 true. not in. A는 애플이라는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짓. 이게 표현식이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is하고 is not. A와 B가 데이터 타입까지 일치할 경우에 참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1 equal 1.0을 파이썬은 이걸 true로 쳐요. 그리고 1 is 1.0 이거는 거짓으로 쳐요. 왜냐면은 equal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만 같으면 참이라고 인지하는데요. is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까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되게 어렵게 표현하면은 항등 연산자 equal 두 개, is는 완전 항등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is not 같은 경우는요. 1 is not 1.0 1 다르다 1.0. 자, 밑에 거부터 볼게요. 1과 1.0을 그냥 equal 두 개짜리는 같다 고쳐요. 내용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1하고 1.0 같은 건데 왜 다르다고 해? 거짓이에요. 근데 1 is not 1.0은 int와 플로트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맞아. true예요. 자, 그래서 is와 equal 두 개, equal 두 개는 값만 비교하기 때문에
실수형 1.0과 정수형 1을 같다고 판별합니다. 근데 is는 변수의 타입까지 비교하므로 실수형과 정수형은 다르다고 판별합니다. 그래서 얘를 항등 연산자, 얘는 완전 항등 연산자.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편은 영어는 거의 못하다시피 해서요. 왜 이걸 꼭 한자어로 이렇게 해석해서 책에들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true니까 실행이 되고요. 여기는 거짓이니까 실행이 안 된다.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밀한 연산을 요구할 때 써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연구실 같은 데서는 사실 이제 수학에서는 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0은 없다고 뭐 얘기하잖아요. 뭐 0에 한없이 가까운 어떤 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정밀한 연산을 해야 될 때는 쓰겠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데는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일반적인 사회과학 같은 데서도 그 파이썬으로 이제 통계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확실히 추세가 예전에는 R이었는데 요즘 파이썬으로 넘어왔더라고요. 확실히 이번 학기 때 그 대학가들 보니까 파이썬 특강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런 사회과학 쪽에서도 이지연산은 안 써요. 이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즈 나십니다. 123.0과 123일 때 123.0과 123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쳐요. 왜냐면 요 항등연산자는 자료형 따위는 그러니까 뒤에 소수점 0 따위는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근데 A is not B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른 게 맞기는 해요. 잠깐만요. 되게 유명한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원래 파이썬을 실행할 때 진짜 원초적으로 하는 방법은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면 파이썬 모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명령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못 알아봐요 거의. 이거는 정신건강에 되게 안 좋은 방법인데 지금 워낙 간단한 거니까. 자, 1.0 더하기 1.1이 1.2와 같다. 거짓으로 치죠.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되게 깊은 얘기인데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실수를 저장할 때요 1.2라고 하는 값을 무조건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지수하고 가수로 나눠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1하고 0.2 이렇게 나눠서 저장이 되는 거고 얘는 1.2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요. 메모리 구조가 그렇고 엄밀히 말해서 컴퓨터는 정확하게 실수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is not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즈락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과학에 진짜 깊게 들어갈 게 아니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네, 조금 전 거는 뭐 딱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요즘 면접할 때 그 면접 질문으로 아까 그 문제가 요즘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거까지 물어보는 거는 오버다 싶어요. 뭐 석사 하는 것도 아니고 석사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개발자는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유저 1은 헬로고 유저 2는 월드입니다. 멤버 리스트는 헬로 파이썬 라이프입니다. 뭘 가정한 거냐면요. 얘는 신규 가입할 아이디. 그 다음에 멤버 리스트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 자, 유저 1인 멤버 리스트. 헬로가 멤버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들어있죠? 그럼 A는 true예요. 근데 유저 2, 월드가 멤버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판단하면 이 안에 월드는 없잖아요. 그럼 거짓이에요. 자, true, false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도 조건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은 리스트입니다. 유저 1이 멤버 리스트 안에 들어있다. if. 자, 들어있네요. 그럼 조건 참이니까 출력이 돼요. 기존 가입자 목록에 들어있으니까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거고요. 유저2가 월드 안에 있는지 봅니다. 안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 실행이 안 돼요. 거짓이니까요. 그 실습할 때 천천히 보세요. 헷갈려요. 자, 이번에는 not in입니다. 유저1이 멤버 리스트 안에 들어있지 않아야 참인데 있네요?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유저1이 멤버 리스트 안에 들어있지 않아야 not in이 참이 되는데 들어있으니까 얘는 거짓이 돼요. 자, 유저2가 멤버 리스트에 not in 들어있지 않는지 봅니다. 안 들어있죠? 그럼 참이에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 나딘까지는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인하고 나딘은 다른 프로그래밍에는 없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파이썬에서 처음 보고서 여기 좀 헷갈리더라고요. 적응하면 할만합니다. 자, else하고 elif 문입니다. if는 조건이 맞나 안 맞나를 따져서 안 맞으면 안 하고 지나갑니다. else는요, 요거 한 문장이면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if문의 조건과 반대되는 경우에 실행되는 거예요. else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if문 뒤에 위치해야 돼요. 조건식이 있고 뒤에 else를 붙이면 조건이 참이면은 if를 안을 실행하고 그냥 가요. 근데 조건이 거짓이면 if를 안 하고 else를 뛰는 거예요. is Korean fails. is Korean과 true가 같다. 안 맞죠? 그럼 else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시작. 점수를 입력하세요. 52점이라고 가정하죠. 여기 72점인데. 자, 52. 자, 5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안 맞아요. 그럼 else로 가서 불합격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예제 실행 결과는 72라고 했네요. 그럼 7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불리형에 대한 else 문 처리예요. 불리형 값은 true 혹은 false 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죠. 근데 키보드로는 불리형 값을 입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니까 yes, y or n 이렇게 입력받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y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대문자 y를 입력할 수도 있고 소문자 y를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문자 n, 소문자 n 이런 경우의 수가 4개가 돼요. 근데 경우의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입력값을 무조건 대문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2개가 되죠. 그래서 입력값을 대문자로 바꿨을 때 y면 is Korean이라는 변수를 true로 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놓습니다.
자, Y를 입력했으면 true가 되니까 여기 조건을 봤을 때 한국 사람입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is Korean 현재 true예요. 그럼 not true는 거짓이 되죠. 그럼 여기는 안 하니까 else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일 때는 1, 4가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n으로 입력했다. 그러면은 n과 y가 같다. 조건이 안 맞으니까 is Korean이라는 변수를 fails로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fails가 되니까 첫 번째 블록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ot fails. 그럼 결국은 true가 돼요. 그래서 else 한국 사람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fails면은 not fails는 true가 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elif입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하시던 분들은 되게 적응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파이썬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else if라고 표기하는데 얘만 유독 elif라고 표기해요.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분기하는 겁니다. 자, 조건식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은 이 조건들을 순서대로 판별하면서 가장 처음에 만나는 참인 조건을 실행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고요. 2차 조건도 거짓이고 3차 조건 true, 그 다음에 그 뒤에 4차 조건도 true였다. 그러면 처음에 1차 조건식을 판별을 해요. 거짓이네 2차로 가요. 거짓이네 3차로 가요. 참이죠? 그럼 거기에 있는 애를 실행하고 연결된 나머지는 다 안하고 나가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나는 참인 것만 실행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elif모는 필요한 만큼 나열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else는 굳이 해석하려면은 이도저도 아닐 경우에 필요 없으시면 빼도 됩니다. 자, 학점 판별입니다. 점수를 입력하세요. 72라고 가정하죠. 자, 72가 90보다 크다. 안 맞죠? 건너뛰어요. 72가 80보다 크다. 안 맞죠? 건너뛰어요. 72가 70보다 크다. 조건 맞죠? 그럼 여기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72가 60보다 크다. 이것도 참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안 해요. 이미 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나가버립니다. 자, 요게 elif 문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실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 정리 가야죠.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되는 문법적 표현이다. 보통 이걸 문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else문은 조건이 거짓인 경우 실행되는 문법적 표현이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if문 뒤에 위치해야 되고요. elif는 여러 개 조건을 세분화, 그리고 가장 처음에 만나는 조건에 대한 블록만 수행한다. 핵심은 요거예요. 자, if문의 블록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 파이썬은 코드 블록을 만들 때 무조건 콜론을 씁니다.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문 otherwise, else, elif, else였죠. 여러 개의 조건을 세분화할 때 쓰는 거는 elif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 진행하시고요. 다음에 연구과제. 자, 연구과제 1이라고 붙어 있다라는 거는 뒤에 2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과제 2문제니까요. 요거까지 하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12시 반까지 문제 겸 실습 진행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일단 나이를 입력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이부터 입력을 받을게요. age는 나이니까 정수로 받아야죠. 자,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령대를 계산을 하래요. 연령대라 면 이제 10 미만의 값은 0으로 돼야 되고요. 10부터 19까지는 10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20부터 29까지는 20으로 떨어져야 되죠.
연령대 계산하려면 나이가 그 X라고 했을 때 그 10으로 나눠요. 10으로 나눠서 정수 부분의 몫을 구하면 만약에 나이가 21살이면은 몫은 2가 되죠. 여기에다가 다시 10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연령대를 구하려면 레벨이라고 할게요. age를 그냥 10으로 나누라 그러면 소수점까지 다 들어가니까 안 돼요. 정수 부분의 몫만 구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다시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레벨 했을 때 27살이라고 입력하면은 20 나오고요. 31살이라고 입력하면 30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레벨이 0이면 이때는 프린트 당신은 어린이입니다. elif 레벨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프린트 당신은 노년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프린트 당신은 %D세입니다. 여기다가 레벨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출력 결과 확인하면은 71살이라고 했을 때는 노년층, 7살이라고 했을 땐 어린이, 12살이라고 했을 땐 10대.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비만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키를 입력받을게요. 키 입력받기. 자, 변수 이름이 myHeight로 제시가 됐죠. int input 키를 입력하세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 입력받기 myweight는 int input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변수값 두 개를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체중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표준 체중 구할 때는 키가 150 이하일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자, 스탠다드 웨이트는 키가 150 이하일 때는 본인의 키 빼기 110이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본인의 키에서 11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하는 거였죠. 자, 이걸 가지고 비만도를 구하래요. 자, 비만도는 현재 몸무게 빼기 표준 체중을 다시 표준 체중으로 나누고요.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 거였습니다. 자, 이제 결과 출력입니다. 만약에 이게 20 이하라면 정상, 안심. 자, 그 다음 조건이 20초가 3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짜 문제 고지고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20초가 엔드 30 이하. 프린트 경도 비만 주의. 그리고 에리프 30초가 엔드 50 이하는 중등도 비만. 마지막으로 else는 진짜 문제 고지고대로 할게요. 50초 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를 이제 고지고대로 한 거고요. 만약에 결과값이 23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이 돼서 else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미 20을 초과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else if로 넘어왔다라는 거는 이미 20을 초과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조건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굳이 elif를 쓸 게 아니라 그냥 else로만 해도 되죠. 50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이 됐다는 건 이미 50을 초과했다는 얘기니까 앞 조건에 이 전제 조건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너무 충실하게 만든 거고, 요렇게만 풀이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결과입니다. 잠깐 정리하시는 동안 기다릴게요.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제 반복문이라는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반복문은 크게 while문하고 for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while문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for문을 비교한다면 사용 비중이 1대 9도 안 돼요. 0.1대 99.9 이 정도로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포문의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while문은 전체적인 그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고 굳이 깊게 안 들어가셔도 큰 상관은 없다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학교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냥 내가 실제로 파이썬을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포문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while문은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반복문이라는 건데요. 주어진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혹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불로간의 실행문을 반복 수행합니다. while문은 조건을 줘요. 그 조건이 참인 경우에 계속 반복을 하고요. for문은 어떤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실행을 해요.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do, while이나 until 같은
반복문도 있는데 파이썬은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자, 보통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하면은 while 한 다음에 조건식을 주고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실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while a가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프린트 hello. 자, 이렇게 하면 도대체 a가 얼만데 이걸 판단하라는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이 수행되기 전에는 먼저 이 변수를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a는 5다. 그럼 조건 안 맞으니까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a가 0이다. 그럼 조건이 맞으니까 여기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반복문이 성립하려면 조건식도 필요하지만 초기식이 더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5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0이 5보다 작다. 조건 맞아요. 출력해요. 여기를 하고 나면은 다시 조건을 판별하러 갑니다. 0이 5보다 작다. 맞죠? 또 해요. 0이 5보다 작다. 맞죠? 언제까지 할까요, 이거? 안 끝납니다. 이대로 하면요. A가 한 번 수행하는 동안 조금씩 변화해야 돼요. 0부터 시작했을 때 0이 5보다 작다. 오케이. 출력하고 1 증가. 그럼 1 되죠? 1이 5보다 작다. 오케이. 출력. 그 다음 1 증가해서 2가 5보다 작다. 3, 4, 5가 되면은 이제 조건 안 맞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A 값에 뭐라도 찔끔찔끔 변화를 줘서 언젠가는 이 조건이 틀어진다라는 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컴퓨터 터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while문을 만들 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입니다. 이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라는 용어는 진짜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수업하다가 만들어낸 단어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을 무한루프라 그래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거 중에 하나를 잘못 설정해서 절대 종료되지 않는 형태인데요. 반복문은 진행이 되면 순간적으로 CPU의 점유율을 100%까지 다 끌고 올라가요. 그게 우리가 보통 쓸 때는 0.001초 뭐 요 정도 짧은 시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 얘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소비해서 프로그램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구성할 때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대놓고 참. 이거는 이 값이 바뀔 방법이 없으니까 안 끝나요. 자, A가 0인데 A가 5보다 작다라고 해놓고 증감식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 5보다 더 작아지니까 안 끝나겠죠. 사실 이런 식의 무한루프를 일부러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주 없지는 않아요. 네, 아직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좀 더 나중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안 끝나진 않아요. 언젠간 끝나긴 해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먼저인지 컴퓨터가 뻥나는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컴퓨터가 숫자를 표현할 때 무제한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게 한 20억 정도, 인트 같은 경우에 20억인가? 그 정도 자릿수까지 표현을 하는데 대충 어림 잡아서 0이 있을 때 플러스 뭐 한 200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마이너스로 199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점점점 커지면 200을 초과하면 199부터 이렇게 가요. 그리고 점점점 작아지면은 199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 그러면 200부터 다시 작아져요. 이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겪는데 그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다시 빼인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이 조건 틀어지겠죠. 그럼 언젠가 끝나긴 합니다. 제 생각엔 그 전에 컴퓨터 뻥나는 게 먼저예요. 자, while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초기식 x를 1이라고 정의했고요. 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조건이 맞으니까 일단 x는
1이라고 출력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x를 1 증가시켜요. 이제 2가 됐죠? 그럼 2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맞으니까 또 출력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이제 x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출력을 하는 거죠. 자, x가 10이 되면 10까지는 조건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요. x는 10이라고 한번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1 증가하니까 11이 되는 거죠. 10일 때 조건이 맞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행하면 11이 됩니다. 그럼 11이 됐을 때 이제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출력값은 1입니다. 반복문을 이렇게 딱 만나시면요. 일단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옆에다가 x의 범위를 한번 적어보세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요 값이 바뀌는 동안 이 안을 x값만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이런 규칙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구구단 아무거나 붙잡고 외워보세요. 자, x라고 해서 숫자를 입력받았습니다. 여기 실행 결과에선 8을 가정했고요. 입력값은 8입니다. 라고 출력한 다음에 빼기 기호에다가 30을 곱했어요. 문자열에다 숫자 곱하면은 그만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분선 하나 그려준 거예요. 이거 별 의미 없는 코드입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구분선 그려준 건데 이거 질문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은요. 1부터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혹은 10보다 작은 동안 1씩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구구단이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y를 1부터 10보다 작다로 조건을 세웁니다. 10보다 작다니까 10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y의 범위가 1부터 9까지 y는 1씩 증가합니다. x는 8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z는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의 값을 만들어내겠죠. 그만큼 반복하면서. 자, 프린트 x 아까 8이었죠? 8 y는 1부터 9까지예요. 그럼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를 만들어내겠고요. z는 x 곱하기 y니까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가 되겠죠. 그 결과값을 반복 조건이 충족되는 동안 계속 출력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 범위 동안 여기에서 그 y 값만 바꿔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범위를 설정할 때요. y가 9보다 작거나 같다. y가 10보다 작다. 둘 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근데 요런 표현식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9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 하잖아요. 검사를. 얘는 10보다 작다. 한 번만 체크하잖아요. 이게 효율이 더 좋아요. 자, 반복문이 구성되면 이제 반복문의 몇 가지 응용 케이스가 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합계 구하기예요. 합계를 구하실 때는 반복문 시작 전에 합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미리 초기화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x가 1부터 10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예제 직관적으로 만드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니까 x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 그러는 동안 sum에다가 x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sum 스스로 1 증가, 2 증가, 3 증가, 4 증가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sum이 0부터 시작했을 때 x가 1일 때 0에다가 1 더하니까 sum은 1이 되고요. x가 2가 되면은 1에다가 2 더하니까 3이 되고요.
x가 또 증가해서 3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3에다가 3을 더해서 6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조건값을 while문 안에서 넣었다. 그러면은 매 반복 회차마다 썸을 0으로 리셋시키고 가기 때문에 값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제 합산에 대한 게 있고요. 모든 반복문이 거의 99.9% 이상 증감식은 플러스 1씩 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조절도 가능해요. 자, A가 0이고요. 50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0부터 49까지인데 A의 증감식이 10씩 증가합니다. 그럼 0부터 시작해서 0, 10, 20, 30, 40. 여기서 또 커지면 50이 되니까 조건 안 맞춰서 나가겠죠. 무조건 1씩 증가한다라는 것은 고정관념이에요. 대부분 이거 아니고서 할 일이 없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몇 단계씩 건너뛸 수도 있고요. 이 증감식이 항상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소하게도 가능합니다. b가 10이에요. 근데 b가 0보다 크대요. 그럼 10부터 1까지죠. 그리고 2씩 감소합니다. 그러면 1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씩 작아지게끔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a가 0이고 while a가 어떤 수보다 작다 라고 하고 a가 1씩 증가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가정하죠? 0부터 어떤 숫자 전까지 1씩 증가하는 규칙. 여기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있을 때 렌의 k는 5죠. 그럼 여기다가 렌의 k를 넣으면 이 a는 k의 인덱스 역할을 합니다. 모든 리스트의 인덱스는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만 존재합니다. 그게 반복문의 조건하고 맞기 때문에 k의 a번째라고 하면은 리스트를 탐색할 수 있어요. 근데 while문으로 이렇게 하니 포문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워서 제가 while문에 대해서는 굳이 리스트를 들먹이진 않는데 이게 성립이 되면 이제부터 문제 패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보통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보통 코딩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골치꽤나 아프실 거예요. 다음 주에 이게 스포일러입니다. 네, 반복문의 구성 요소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입니다. while문은 주어진 조건식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반복 실행되고요. 이런 세 가지 요소의 설정 오류로 반복문이 종료되지 않는 걸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합계를 구할 때는 반복문 시작 전에 합계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셔야 됩니다. 반복문 안에서 하면은 매 반복판마다 리셋하기 때문에 합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증감식을 다양하게 설정하면은 반복문 안에서 값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볍게 반복문의 개념에 대해서만 정리했습니다. 반복문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 초기식, 조건식, 대입식, 증감식. 대입식은 아니죠. 실행되지 않는 반복문은 반복문 중에 while문은 조건이 true로 판단될 수 있으면 반복 실행한다예요.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는 true죠. 비어있지 않은 문자열도 true죠. 얘는 대놓고 거짓이죠. 숫자 1은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에 대응되죠.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는 건 3번이에요. 딴 거는 다 무한 루프 케이스입니다. 아이고, 답을 말해버렸네. 자, 이렇게입니다. 반복문이고요. 연구과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 연구과제 바로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0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을 단 하나의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하시래요. 조건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0부터 100까지의 수래요. 그러면은 초기식 i는 0부터 while i가 101보다 작다. 그러면서 i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자, 이게 이제 반복문의 특성입니다. 반복문의 이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짝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총합이니까 sum은 0 해놓고 여기서 sum 플러스 이퀄 i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숫자의 합이 돼요. i를 출력했네요. sum. 그럼 5050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라는 거는 0부터 짝수니까 0, 2, 4, 8. 그럼 일식 짝수니까 일식 커지는 게 아니고 이식 커지는 거죠. 짝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홀수를 건너뛰어야 돼서 이식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문제 리스트를 만드는 동안 위에 거 정리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혈액형에 대한 리스트가 있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복문으로 리스트를 탐색할 때는 i는 0이고요. while i가 len 혈액형 리스트보다 작은 동안 i를 1씩 증가시키면 이 i가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혈액형의 i번째를 출력하라고 하면은 리스트의 원소를 쪼르륵 출력을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라는 이름의 딕셔너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문제 요구사항이면은 이렇게 있을 때 a는 0명,
다음에 B형도 0명, AB형도 0명, O형도 0명일 때 이 혈액형 값에 따라서 이 숫자들을 1씩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 리절트에 각 혈액형별로 몇 명이 있는지 나오게끔 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에 따라서 고지고대로 이제 풀이를 하면 if 혈액형의 I가 A라면 리절트에 A를 플러스 이퀄 1 시켜라. elif 혈액형의 I번째가 B라면 리절트의 B번째를 1씩 증가시켜라. elif 혈액형의 I번째 항목이 AB라면 리절트의 AB를 1씩 증가시켜라. 그렇지 않다면 리절트의 O라는 부분을 1씩 증가시켜라. 이렇게 해서 프린트 리절트를 출력하고 나면은 결과는 나오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혈액형의 I가 A래요. 근데 A가 여기도 있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같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건데, 그 전에 한 번만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하고 얘도 같은 거잖아요. 그 말은 얘하고 얘도 같은 거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하지 마시고 리절트에 혈액형에 대한 I번째 항목을 키로 삼는 애를 1씩 증가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한 방에 다 끝납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식의 코딩이 있고요. 이렇게 함축적으로 하는 식의 코딩이 있는데,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많이 그 표현 방식을 보셔야 돼요. 문제 유형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은 어떤 변수 A가 저장될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처리를 거쳐서 인풋이 1이면은 아웃풋은 0이 되고요. 인풋이 0이면은 아웃풋은 1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코드를 구현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보통 토글 처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온오프 처리할 때 쓰는 로직인데, 이러면 이제 진도가 이쯤 나간 다음에 이거를 보여드리면 거의 10중 8구다 이렇게 하세요. if a가 1이면 a는 0이고 else a는 1이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1이 인풋되면은 a가 0으로 바뀌어서 출력되고 0이 입력되면은 if 안 맞으니까 else로 가서 1로 바뀌어서 출력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a는 1-a라고 한 줄로 표현이 됩니다. 프로그래밍의 특징이요, 되게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밍일수록 코드가 굉장히 패턴화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차원적이면 당연히 코드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외우지는 못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잘 준비된 기본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구현할 때 여기만 고치면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템플릿들을 만들어 가요.
그래놓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진짜 1%의 격차를 나타내는 게 이런 기본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뭐 파이썬으로 뭐 통계 분석한다? 그거 사실 그냥 내장 함수 호출하면 지가 알아서 분석 다 해줍니다. 통계 분석하는 거는 코드 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분석 결과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코딩에 대해서 약간 비전공이신 경우에 통계 분석, 진짜 뭐 통계학과나 아니면 기타 다른 학과 같은 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짜는 거 보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서술을 해요, 코드를. 근데 같은 코드를 이제 그 컴퓨터 전공한테 짜라고 하면 이렇게 축약을 해요. 그러니까 통계학과들이 짠 파이썬 코드는 이제 몇천 줄 넘어가는데 컴퓨터공학과가 짠 코드는 한 1, 200줄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이런 기본기에서 발생을 해요. 자, 실습 시간이 좀 없네요. 남은 내용은 좀 각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일문은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여차하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다음 주에 진행되는 폼부터는 좀 많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